안녕하세요.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수학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뭔가 필요한 짐들도 챙겨야 될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이동할 것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길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일이에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열심히 간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좋다는 것들, 이거 하면 수학이 좋대, 저거 하면 수학이 좋대 하는 것들, 교구, 교재, 강의를 잔뜩 듣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왔는데 내가 도착한 곳이 내가 원래 가려던 곳이 맞는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수학 공부 잘하는 법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하나, 수학 공부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학 공부 왜 하는 걸까요? 수학 잘하려고 하는 거죠. 수학 잘하려고. 그렇다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수학 점수가 좋다, 높다. 네, 그래서 애들이 수학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제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 100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수학 100점 맞으면 잘하는 거야? 그럼 그럼요. 또 문제집 같은 것들 이름에도 만점, 100점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을 잘한다는 것 중에 수학 점수가 좋다, 100점을 맞는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수능 1등급, 상위 1%의 비밀, 등수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수학 학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점수 받는 거, 등수 받는 거 외에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혹시라도 이것을 목표로 했을 때 생기게 되는 부작용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학 점수가 높다. 수학 점수가 높다. 이건 어떤 의미죠? 이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다 맞으면 잘하는 거고요. 틀리면 틀린 만큼 못하는 거예요. 수학을 100점 맞은 상태가 수학을 잘하는 상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성공한 것이고 틀리면 못하는 게 되는 거고요. 학생에게는 실패의 경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으면 수학 점수가 올라가고 잘 받게 되겠죠.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수학의 점수인 거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100점 받는 게 목표라고 하면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학 시험에서는 100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수학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 시험이 쉬우면 돼요. 시험이 쉬우면 됩니다. 6학년 아이들이 1학년 수학 시험을 푼다면 100점을 받을 수 있겠죠?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점수가 목표가 된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 전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에 나의 몸 상태나 마음 상태, 가정 일이 있다거나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거나 해서 내가 이제 시험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이 유난히 어렵거나 혹은 내가 공부한 내용과 다른 곳에서 문제가 출제되거나 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게 돼요. 어쨌거나 이런 변수가 작용하건 말건 수학 100점을 받아야지 성공을 하는데 틀리면 속상하겠죠. 그러면 이 학습자가 수학을 잘하는 것, 즉 수학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요, 쉬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에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점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부작용은요, 위험에 대한 회피입니다. 도전에 대한 회피. 그런데 학생의 수학적인 실력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정적인 것, 답에 대해서 안정적인 문제가 그 학생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어렵고 좀 더 도전적인 과제가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부작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수학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극단적인 형태가 되면 이게 부정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잘하는 아이도 가능해요. 항상 100점만 맞았으니 앞으로도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성공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 내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범죄가 되는 거죠. 시험지 유출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뭐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시험지 유출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일반적이고 흔한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수학 시험에서 틀릴지도 모른다. 수학 시험을 틀려서 내가 수학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수학에서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수학 불안이 나타나요. 수학 불안이 나타나서 이제 수학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수학만 봐도 힘들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좀 더 과도해지면 수학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아, 수학 싫어, 수학 무서워. 그리고요, 이게 좀 길게 누적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 수학 포기로 갑니다.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 해서 100점 못 맞을 바에야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내가 실패할 가능성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점수가 최종 목적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내 아이가 또는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목표로서 이게 가치가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능 등급입니다. 등수, 등급이라는 거는 상대적 지표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예들에서 생기는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니까 비슷한 같이 배운 애들을 놓고 성취 결과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또 선발이라는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점수가 시험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이 상대적 지표는 시험지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쉬우면 쉬운 대로 같이 보는 애도 똑같은 쉬운 문제를 보는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같이 힘든 거니까. 하지만 점수나 등급 둘 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결과를 학습자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가 시험지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번 경우에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건 기본이 되고, 더불어 나와 경쟁하는, 나와 같이 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나보다 시험을 못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저 어느 별나라에 있는 적인가요?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부터 함께 생활하고 같이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방과 후에도 취미와 생각을 공유하는 그 친구들이 나랑 시험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로지 나의 적이라면, 내 주변이 다 내가 물리치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네. 더 글로리라는 그 작품, 참 저도 참 깊게 빠져서 봤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점이었냐면 그 내용의 혹함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컨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컨텐츠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성적 경쟁이 사라진다고 해서 폭력이 없어질 거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가 밟고 올라가야 돼. 너가 더 잘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친구의 어려운 점을 살피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내신 때문에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너무 잘하는 데 가면 내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노력과 상관없는 너무 좀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죠. 10대 후반이면. 그 시기에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 만날 수도 있는 그 시기를 오로지 내신 등급만 가지고 결정해도 좋은지.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흥미롭죠. 그죠?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질투도 납니다. 그런데 이 천재들에 대한 연구 작품들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한 세기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 천재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좋은 영감을 주고받는다는 것들. 그게 라이벌 구도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걸 보면 내가 한참 또는 내 아이가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교류해야 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대학 입시와 아주 손쉽게 맞바꿀 만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죠. 120세 보험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내가 대학을 가서 그 대학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얻으면 그게 나의 인생의 평생을 결정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시기의 어느 끝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120세쯤 살아가야 하는, 적어도 100세 이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직업은 몇 개나 될까요? 직장 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장을 몇 개나 다니게 될까요? 어느 곳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서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야 되는 아이라면 뭔가 나만의 능력을 길러가는 일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좀 많이 언급되는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 두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상 한번 끊어서 후반부에는 이것 외에 또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도 좀 풀어가면서 뒷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찾아뵐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